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금요일이 됐어요. 날씨는 여전히 춥네요. 네. 눈도 많이 왔어요. 눈도 많이 와서 아마 대중교통 이용하셨던 분들 계시는데 지하철 9호선이 또 뭐 선로 이상이 있다고 출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게요. 오늘 네. 미끄러운 곳도 많으니까. 저도 9호선 타고 와가지고 좀 동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조심조심 네.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시장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계속 보합권이네요. 네, 보합권이고 뉴욕 증시도 좀 숨고르기. 우리 증시는 약간 눈치 보기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 뉴스 저희가 뭐 작년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대왕고래 정부에서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이 경제성이 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맞아요.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큰 그림에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알아본다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 전략 오늘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출연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2의 자산관리 컨설팅 우리 장재영 처장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봬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좀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전 자산관리 컨설팅부에서 ETF 자산 배분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장재영 차장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 처음 나오실 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순둥순둥한 웃음으로 저기 질문 준비된 것만 좀 가시면 근데 뭘 물어봐도 다 밖에서. 대답을 잘해 그러니까요. 조곤조곤 다 잘해주시고 끝날 때는 거의 시간이 없게 맞습니다. 끝난 느낌이라 오늘도 저희가 궁금한 질문들 마구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네. 일단 리뷰 좀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뭐 전방위적으로 엄청나게 쏟아내서요. 네. 그 뉴스 확인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자기 전에 막 확인하는데 아침 새벽에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일어나면 또 이만큼 쏟아져 있고 점심 때 중간에 확인해 보면 또 막 쏟아져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차장님 느낌에도 체감에도 좀 그렇습니까? 네, 네.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저희가 항상 그때는 이제 트위터였죠. 맞아, 트위터를 이제 주시했었고 요즘에 이제 트루스 소셜 미디어나 이제 X 같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 생각보다 파격적이고 좀 더 강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걸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다 미국한테 좀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때 오히려 빠진다. 그러면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으면 조금 더 들어가고 미국 주식 중심으로요, 좀 괜찮은 걸로 이렇게 좀 들어가고 좋다 오르면 이제 조금 차익 실현하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오히려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월 리뷰를 좀 해볼까요? 네, 1월은 좋습니다.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또 있었으니까 네. 그 취임 전에 당선자로서의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취임 후에 뭐 이게 섞인 이제 달인데 1월 흐름 어땠습니까? 네, 1월 흐름을 보게 되면요, 미국 주식에서는 유럽, 한국, 미국이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채권은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체 투자에서는 금, 구리, 농산물이 좋았는데요. 전반적인 약간 특징을 보게 되면 작년에 낙폭이 컸던 자산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 한국 증시 되게 좋은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이제 4.9%지만 코스닥은 이것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 펀더멘털이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 조금씩 저가 매수는 유입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한국은 워낙 작년에 이제 수급이 많이 안 좋았다가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완화되면서 수급 공백이 좀 메꿔지는 부분에서 좀 모멘텀 있는 종목 중심으로는 좀 접근해도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상승률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상승으로 기록을 네. 했다. 1월 리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그럼 2월에 글로벌 자산시장 전망을 저희가 좀 들어가 봐야 돼. 그 전에 작년에 저 금리 얘기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국채금리 5% 시대가 도래한다. 뭐 10년.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은 4.4%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하락한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하고 올해 이 국채금리 어떻게 또 시장을 전망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국채금리가 이제 올랐던 게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제 첫 번째는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관세,
그러면서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또 하나 이제 턴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장기채 위주로 채권 발행이 늘어났을 때 그 부분의 물량의 부담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관세 관련돼서도 제가 자료를 여기 좀 네. 준비는 해놨는데요. 네. 네. 관세가 좀 세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너무 쇼크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제 캐나다, 멕시코 25%, 그다음 이제 중국 10%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약간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냥 전방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캐나다, 특히 원유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는 25%가 아닌 10% 관세를 언급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 디테일을 보면 트럼프도 역시 관세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협상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1기 때 보게 되면 관세를 거의 무차비하게 이렇게 하면서 마치 협상이 안 될 것처럼 했지만 결국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제 한 달 정도 유예된 거고요. 중국은 네. 이제 안 되긴 했는데 향후에도 이제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항상 협상의 위치에서 트럼프가 세게 얘기하고 그 가운데 마치 협상이 안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협상으로 왔다라는 부분에서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관세가 나오더라도 세게 나오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1기 때 그러면 이제 대중국 관세 인상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랐냐 확인을 해보니까요. 수출 가격은 하락하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오히려 좀 상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예상과는 달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18년에 발표되고 19년부터 온기로 반영되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도 미국이 경기가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여타 국가가 경기가 더 좋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미국 그렇게 관세를 너희한테 안 팔고 딴 데 팔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관세 올린 만큼 가격을 내릴게. 그렇게 해서 이제 팔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가 또 강세가 되다 보니까 네. 수입할 때 기존 대비해서 더 높은 달러 가치로 살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된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물가에 대한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른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이 처음에는 되게 우려를 했지만 이거는 조금 좀 생각보다는 적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QRA 관련돼서 이제 채권 발행 규모에 대한 보고서들이 네. 나왔는데요. 보게 되면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렇게 뭐 감세나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발행을 많이 할 거고 특히 장기채 위주로 할 거라고 했는데요.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괜찮았고요. 그리고 장기채 비중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수급에 대한 턴 프리미엄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면서 결국은 4.8%에 가까웠던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 4.4%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금리 하락을 원하고 있다고 네. 약간 대놓고 네. 얘기하고 네. 10년물 국채금리 주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요것도 그러면 장기 방향을 좀 힌트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원하는 것 같고요. 원하는 그걸 거다. 원하는 것 같고 그 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갈까 그러니까요. 이제 네. 생각을 해야 네. 되는데요. 보통 연준이 이제 생각하는 건 네. 하나는 물가고 하나는 고용입니다.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1월 이제 고용은 내일 이제 비농업 고용자수하고 실업률 발표될 건데요. 네. 블룸버그 수치를 보게 되면요. 실업률은 거의 전월치와 비슷한 수준을 예상하고 있고요. 비농업 고용자수 예상치는 전월치보다는 좀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은 더 강화는 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2월에 미국 졸투 구인 건수를 보게 되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채용하려고 하는 건수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드는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치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1월에도 머스크 말씀드렸던 형님. 도치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공무원 해고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2만 명 사임했고 뭐 지금 4만 명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USAID나 이제 관련 부처들 뭐 CIA, FBI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거의 트위터식으로 처음에 다 사직 권고 하던지 거기에서 이제 받아들이면 가고 아니면 버티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행이 되는 그런 네. 과정들이 보여져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물가는 그렇게 우려보다는 강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고용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더 악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도 결국 연준도
좀 다르게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근데 저 공무원 해고는 네. 애초에 좀 뉴스 나왔을 때 네. 제가 본 기억으로는 예. 이게 무조건 그냥 해고가 아니라 다음 일자리를 좀 연계 이런 방향으로 그래요? 네. 네,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그쵸. 지금은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도 좀 달라졌어요? 그런 부분들도 아직 저도 이제 디테일까지는 네네네네네. 다 체크는 못했는데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이제 퇴직, 사임을 하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어쨌든 과정. 비용을 네. 좀 줄이겠다 그렇죠. 정부에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이 부분이 하나는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하나는 이제 재정 지출이 확대됐던 게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네. 거. 예.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비용이 줄어드니까 뭐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 좀 직접적으로 예. 연결이 되겠네요. 그럼 국채금리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기회 왔다. 이제 네. 좀 하락세니까 나는 또 뭐 대체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주식으로 좀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판단을 해볼까요? 저는 요거부터 자료가 좀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네네네. 질문 던지면 다 자료로 연관돼요. 좋아요. 예. 네네. 그래서 저는 관세도 회피됐고 금리도 이제 좀 되돌린 과정이 있기 네.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제 증시에 좀 상승 기반을 마련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이게 금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막 3%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빠르게 하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해서 계속 민감은 하지만 네. 그래도 레벨 자체는 4.78%에서 4.4%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은 이때 그 가운데서 완만하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만약 이제 1월 FMC 회의 때도 좀 나왔던 내용들 보게 되면 네. 뭐 CPI도 좀 전반적으로 유지될 거란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파월 의장이 1월 FMC 때 했던 얘기인데요. 주거비 하락과 무시할 수 있는 비시장성 서비스 물가를 고려하면 인플레이션 안정화 추가 진전 예상한다.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만 설명 좀 해주세요. 결국- 비시장성 서비스 물가. 이 비시장성 서비스 물가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OER입니다. 주거비용 환산 임대료라고 해서요.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임대했을 때 가정하면 어느 정도 임대료가 나오냐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이 아니라요. 그냥 자가를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략 추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CPI 기여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CPI의 45%, 코어 CPI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있는 비시장성 서비스 물가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쩌면 비중이나 아니면 이 부분을 OER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시장성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제외한다면 물가가 여전히 진전되고 있어. 그러면 이제 향후 FMC 회의에서도 금리 해제에서 태세가 12월보다는 1월이 상대적으로 덜 매파적이었고요. 향후 FMC 회의에서도 좀 덜 매파적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OER이 결국 이제 선행 지표가 거의 렌트비거든요. 네. 근데 보면 다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ER 자체도 빠지고 있고 OER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부분도 또 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물가가 향후에 조금씩 좀 둔화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FMC 회의에서 언급을 하면서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종합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이 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어쨌든 완화될 가능성, 완만하게 떨어질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높게 점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올해 연준에서는 이제 2번이나 예상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는 그대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나 늘어날 가능성? 저희는 이제 하우스뷰 기준으로도 거의 2번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페드와치상으로도 이제 2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여전히 그 가능성들인데 금리가 조금씩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저희가 원래 이제 상반기에 한 4.3% 미국 10년물 금리에서 이제 4.3% 내에서 이렇게 변동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 흐름들이 조금 더 밑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흐름이 조금 급격하게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내려가서 네,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조금씩은 우려라고 생각하고 네. 공포라고 생각했던 게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완전 급격하게 내려가려면 이제 좀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식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그 정도 흐름까지는 아니고 우려했던 게 조금 되돌림의 과정에서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저번에도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금리의 이제 정점은 조금 통과한 것 같다라는 말을 그때 이제 약간 섣부른 것 같았지만 지금 와서 지켜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게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맞추고 계십니다. 네, 맞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이니까 또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 주요 이벤트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이벤트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고용 보고서 내일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고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약간 전월 대비 둔화하는 흐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PI가 있는데요. CPI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헤드라인은 보니까 전월보다 약간 둔화되고요. 오히려 이제 코어는 살짝 올라가는데 코어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OER 부분에 대해서 향후의 변화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2월 25일인데요. 대부분 저희 하우스도 그렇고 대부분은 한 번 정도 인하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인하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환율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좀 총재가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겠지만 그래도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EU나 뭐 캐나다나 이런 비미국 국가들이 결국은 이제 관세나 뭐 이런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를 고려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도 2월 말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금통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사실 한국은행이 이제 최근에 금리 고려할 때 환율 얘기 많이 하고. 그렇죠. 근데 한쪽으로 이 물가에 대한 걱정을 좀 어느 정도 한동안 안 했었거든요. 완만하게 잡혔다. 근데 최근에 물가가 다시 2%대로 좀 올라서서 이거 혹시 좀 부담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떨까요? 한은도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야 되고 생각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적인 부분들도 이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요. 원래는 환율, 경기 이렇게 양대식으로 좀 최근엔 봤었는데 물가까지 최근에 좀 꿈틀거리나? 이런 지표가 좀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좀 고려한다면 조금 더 신중한 태세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번에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그래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한번 이제 조금 이제 상황들 그때는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대출 관련돼서 그때 한번 이제 금리를 시장에서 좀 인하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그걸 한번 건너뛰고 나서 좀 경기가 안 좋아졌던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물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좀 실제적으로 이제 좀 국민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처한 상황들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도 혹시나 그렇게 하게 되면 또 향후에 영향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좀 난처한 상황이고 되게 어려운 선택이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그런 쪽에 좀 더 일단, 하고 누구한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 좀 조심스럽게 다 들려요 지금. 신중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한번 브레이크를 좀 잡으면서 신중하게 좀 보자 했던 그 기조가 이번에는 좀 인하 쪽으로 결정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특히나 오늘 또 ETF 얘기를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ETF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씨, 우리가 뭐 이야기 많이 하지만 AI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어떤 질문이 또 있을까요? 우리 ETF 쪽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개별 주식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을 사기가 사실 부담스러울 때 조금 우리가 편안하게 가자 하는 게 이제 ETF일 수 있는데 이게 잘 골라야 되잖아요. ETF 또한 뭐 무조건 수익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떤 업종이나 좀 섹터, 군 아니면 테마 이렇게 좀 접근해봐야 될까요? 특히나 AI 이슈가 많으니까 또 그쪽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올해 이제 결국은 ETF는 결국은 이제 모멘텀이고 아니면 이제 뭐 펀더멘털이 개선되거나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올해 첫 해에 이제 시작됐다는 부분에서 트럼프 2.0 2기 정부 관련된 테마주가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AI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 안에서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시장을 이제 주도했던 게 엔비디아였는데요. 네.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에 되게 특화가 돼 있었고 다른 2등, 3위 업체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이제 경쟁력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약간씩 추론 관련된 에이직 관련돼서 뭐 브로드컴이나 마벨이나 이런 네. 것들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또 추론 같은 경우는 각 이제 그 이제 각 빅테크 업체들이 자기에게 좀 특화된 것들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뭐 자체 이제 TPU, 뭐 구글의 TPU나 이런 것들을 출시하고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하드웨어에서는 이제 좀 엔비디아에 집중됐던 게 살짝 분산되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히려 요번에 이제 팔란티어 실적 저번에도 좋았는데 놀랐어요. 요번에도 또 네.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관련 쪽에서는 이제 거의 팔란티어가 주도주로 이렇게 변모를 하면서 이 서비스 쪽 결국은 AI를 사용해서 이거를 이제 기업의 뭐 효율성이나 아니면 이제 뭐 개인들의 그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이제 AI 쪽 이쪽도 괜찮은 것 같고요. 관련돼서 전력 관련된 부분들도 변동은 있지만 계속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하드웨어만 간다, 소프트웨어만 간다, 인프라만 간다 이게 아니라요. 그냥 종합적으로 이 AI라는 이 전체 시장이 가는 상황에서 이게 모멘텀이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순환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돼서 그러면 어떤 ETF가 좋을까 네, 고민을 그렇죠. 해봤는데요. 네. 궁금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어디 있죠? 어디 이게 보여주세요. 자료 보시면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있고요. AI 액티브라는 ETF가 있습니다. 과거의 ETF의 형태를 보게 되면 대부분 패시브 형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추종하는데 요즘에는 액티브 형식. 그래서 결국은 이 매니저들이 이 안에서 어떤 섹터가 좀 더 성장할 건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고요. 또 주도주가 바뀌었을 때 그런 흐름들을 맞춰서 조정하는 이 AI 액티브 ETF가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하고 뭐가 구체적으로 좀 다른 거예요? 예, 쉽게 이해하면. 예를 들면 패시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리밸런싱 기간이 뭐 네. 3개월이나 뭐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될 때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한 달이 됐든 아니면 월 중이 되더라도 주도주가 바뀌는 흐름들이 나는데 섹터가 바뀌네 그럼 그래요? 바꿉니다. 오.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더 아낄 수 있겠죠. 시간을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3개월 정기 뭐 지수나 이런 것들 리밸런싱하는 기간까지 걸쳐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반영되는 것들을 뭐 종목들의 이제 변화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월이나 월중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더 빠르게 맞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이렇게 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할 때는 이런 AI 액티브 ETF가 좀 좋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가장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제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쪽 AI 액티브에 들어간 쪽에선 이 국내에서는 요 ETF가 괜찮은 것 같고요. 미국도 원래는 이제 AIQ라는 이제 AI 액티브 ETF만 있었는데요. BAI도 있고 또 다른 ETF도 작년 하반기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AIQ하고 BAI 비교를 해보니까 BAI에 들어간 종목들이 훨씬 더 요즘 트렌드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원래는 AIQ만 저도 알고 있다가 작년에 상장했던 BAI가 지금은 더 좋아 보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래서 면에서 좀 트렌드에 맞아요? BAI. 네. 예를 들면 엔비디아 비중을 저는 조금 너무 과도한 것보다 조금 줄였구나. 낮추고요. 네. 이제 향후에 뭐 이제 AI로 이제 수익화를 이룰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AI 피직스에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좋았던 거는 좋았던 종목에 너무 집중된 것보다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이 골고루 배분하는 게 저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님이
있었던 거는 좀 비중을 줄이고 네. 네, 수익이 조금 더 이익이 앞으로 좋아질 만한 것들을 맞습니다. 좀 늘리고 그리고 최근에 AI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트렌드 변화라든지 그러니까요. 순환이 좀 빠르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근데 같고요. 저도 사실 그거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지금이다. 그리고 AI를 주도하는 주도주가 바뀌는 게 지금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 흐름이 빨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약간 이것도 하나 준비를 또 했습니다. 준비하셨어요. 이거 뭐 나오면 다 준비가 돼 네,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결국 실적을 봐야 되는데요. 네. 엔비디아는 항상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공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빵 튀어주고요, 빵 튀어주고, 빵 튀어주고, 빵 튀어주는데 이 튀어주는 이 폭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가이던스 예상을 상회하는 그 폭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는 그 폭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는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가 그건 아닌가벼 하면서 이제 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더 예전처럼 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에는 너무 베이스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에는 이제 EPS 증가율 232% 정도고요. 작년에는 이제 146%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네. 올해는 49%.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27% 7%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과 그거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여줘야 되는 그 부분들의 압박이 있다 보니까 네.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봄날님께서 굉장히 길게 지금 ETF 관련해가지고 장기채 투자 관련해서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일부에 남아있는 것만 소화를 하고 저것도 한번 저희가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산업별로 좀 다양하게 한번 볼게요. 차장님. 조바방이라고 저희 방송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조선, 바이오, 방산 여기에 플러스 금융까지 해가지고 트럼프 2.0의 수혜주다 뭐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ETF 상황은 좀 어때요? ETF도 관련 ETF의 수익률이 되게 좋고요. 이것도 저도 저희 그 조바방을 언급한 또 이혁진 차장이 바로 제 옆에 그래요? 손잡고 다니신다는 자리가 했었는데 그래서 많은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되게 많이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앞서서 조바방 부분에서 결국은 조선은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렇다고 한국이나 일본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중국의 도움은 또 받기가 어렵거든요. 중국의 조선업체들 대부분 국영기업이고 이 조선이란 게 단순하게 배만 만든 게 아니라 국방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맡기는 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 미국의 그런 군사 관련된 부분들이 좀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데 미국은 이미 예전에 힘든 상황에서 이제 좀 망가진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선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은 방산도 시장이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미국 진영 쪽, 중국 진영 쪽. 그런데 미국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계속 이제 고가 아니면 더 첨단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럼 그 밑에 쪽을 누가 해주냐? 한국이 해준 것 같습니다. 중국에 때 뺏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산도 한국 업체들이 좀 더 가성비가 있고, 그리고 좀 납기도 한국이 되게 잘 맞추나 보더라고요.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 하고 가격도 괜찮은데 성능도 너무 좋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바이오는 결국은 그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흐름상으로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특히 뭐 바이오 시밀러나 이런 쪽은 이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쪽에서 이제 결국은 갔던 물량들이 결국 한국 쪽에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제약업체들도 되게 지금 뭔가 신약을 빨리빨리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던 약품으로는 계속 약가가 인하되거나 비싼 약품에 대해서는 계속 미국도 이제 그런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한, 그래서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하고 그 부분에서 라이센스인 할 수 있는 업체들, 그런 한국 업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바방 좋게 보고, 금융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측면에서 괜찮고,
살짝 개별 기업들이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예상보다 상회하는 기업들이 있고 이제 하회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모멘텀은 이제 변화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상황에서 내수에 국한돼 있고 뭐 내수 국한돼 있고 그리고 그런 특히 금리 인하 시점에서도 이제 대출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한다면 펀더멘털은 견조하고 그다음 주주환원이 강화될 거라는 부분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K-팝은 한국만에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한국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실적에서 엔터. 네. 작년에 이제 좀 안 좋았던 부분이 회복되고 올해와 내년에 좀 더 해외 공연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관세가 해외 공연은 해외에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관세가 안 받지 않을까요? 관세 안전지대라고 평가를 좀 관세는 안전지대고 한국만 할 수 있고 음. 그리고 예상보다 실적이 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이번에 또 유럽에서 열린 K-팝 콘서트 보니까 정말 열광들 하시더라고요. 진짜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죠, 마음이 막.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방산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현대로템이 지금도 11% 잘 가네요. 오르고 있고요. 뭐 하나시스템도 7%대 상승해주고 있는 오늘 시장에서의 또 특징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자, 아까 뭐 트럼프 2.0 시대 수혜, 뭐 ETF 관련돼서도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 보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트럼프 2.0 관련돼서 원래 제가 제일 수혜라고 생각했던 게 테슬라인데요. 조금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치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요. 지금 이제 영국이나 독일의 이제 선거 관련돼서도 약간 구구 정당을 지지하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독일에서 이제 판매량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서도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제 약간 민주당 원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던 그런 지역에서 판매가 좀 부진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그런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테슬라 그럼 팔 때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테슬라를 일반적으로 자동차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면요. 현재 주가는 좀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결국은 이 회사는 이제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이런 신산업 AI 피직스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 시점이 보게 되면 요번에 이제 실적 나왔을 때도 미국 텍사스의 FSD 비감독 이제 승인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6월 달에요. 그러면 6월 전까지 많이 빠질 때마다 좀 모아가는 게 줍줍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원래는 중국이 처음에 시장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건 1분기나 2분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연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 중국 관련된 FSD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뒤에 밀리면서 이게 한 2분기 정도가 특히 6월 정도가 이제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뭔가 핫할 수 있는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뭐가 나올 수 있나 그 부분에 그 부분이 조금 뒤로 밀린 시점에서 이제 차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주가는 당분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좀 저는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테슬라는 이제 유럽 판매 부진 네. 유럽에서 좀 더 이제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6월 일정을 생각하면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왜 독일에 왜 영국에 저렇게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건데 왜 그렇게 하지?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저를 그렇죠.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약간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고요. 그렇죠. 약간 바둑을 두더라도 다음 수를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수를 좀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의 생각 안에서 한 번 더 판단해 보면 독일, 우파, 그리고 영국, 우파 원래 이제 좌파의 진영이었고요. 좌파 같은 경우 대부분은 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좀 규제를 하고 해외 쪽에 이제 좀 규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결국은 미국 내에서도 결국 트럼프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규제 완화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이제 페이버를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은 해외 쪽으로 확장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만약 독일 이제 총선이 이제 또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고 났을 때 독일 우파 쪽에서도 너무나도 큰 도움을 줬네. 그러면 향후에 자율주행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거. 영국도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아마 계속 그 뭐 투표나 뭐 총선이나 대선 이런 거 관련돼서도 언급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조금 향후에 자율주행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좀 포석하면서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당장 이제 실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거는 오히려 줍줍의 기회로 좀 삼아서 그 다음 기회들 미국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중국, 유럽 쪽에서 이제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포석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내정 간섭까지는 아니겠지만 계속 이렇게 프레스를 주는 게 저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 계속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포석도. 알겠습니다. 저희 광고 잠깐 듣고요. 여러분들 또 질문 많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잠깐만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희 봄날님께서 굉장히 길게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봄날님의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사연 느낌으로 들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ETF 한창 나올 때 미국채 30년 ETF에 장기 투자라는 방송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언급이 없어서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요. 개인적으로 미국 금리 기준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는 미국채 10년 ETF로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채 상황도 좀 여쭤보고 싶은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불안불안해 하면서 장기채 관심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저도 봤을 때.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장기채가 정말 특히 이제 10년뿐만 아니라 30년물 같은 경우 좀 더 이제 듀레이션이 길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더 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당장 10년물 금리가 3%대, 2%대 갈 수 있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도 이제 상반기 이제 4.3% 기준으로 이 내에서 이제 좀 등락을 한다고 하시면 기존에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됐을 때 4.3에서 만약 4.1이나 1 이 정도 수준 오면 한번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시고 차라리 채권에 그 빠지는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률보다도 오히려 주식이 좀 더 그때는 더 금리가 이제 4.3 레벨에서 이제 4.1 뭐 이 정도까지 오면 오히려 이제 약간 미국에서도 중소형 성장주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라는 것 자체가 진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훨씬 더 빠질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는 미국 정부의 누구도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과도했던 금리에 대한 우려가 되돌림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조금 더 빠졌을 때 이제 파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신다면 저는 조금 말리는 느낌으로. 왜냐하면 이제 4.4 정도에서 4.3고 그게 좀 하단으로 보이는 4.12 정도라고 보면 0.23, 0.2%, 0.3% 듀레이션까지 감안했을 때 그 정도의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은 마음고생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특히 10년보다도 30년물은 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금리를 구성할 때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잠재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 1년의 조치가 결국 잠재 성장률을 더 높인다는 거, 베센트도 이제 3%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강력하게 받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물가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해소는 되겠지만 성장률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초장기채인 30년물은 좀 너무 개인이 투자하시고 좀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지신 분은 약간 4.12 정도 되면 한번 이렇게 파시고 하신 게 오히려 수익률 측면과 심리적인 안정의 측면에서도 좀 더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이제 10년, 미국채 10년물 ETF로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지금 만약에 경기 침체 네. 시그널이 보이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4.8 정도 레벨에서 4.4 정도까지 온 거면은 가격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간 반영된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여기서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이제 지금은 오히려 그때 이제 조금 더 투자하기 매력적이었던 저희도 이제 5.0 뭐 4.5에서 6 정도 넘어가면 이거는 매수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3% 이하 정도 됐을 때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이제 매도하는 게 괜찮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폭이 별로 크지가 않아서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주 자세하게 30년물에 대해서 10년물에 대해서도 네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어갈까요? 네.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 뭐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대체 투자에 대해서 지금 주식 들어갈까, 지금 채권 할까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도 요즘 뉴스를 보면 금이 그렇게 좋다네. 금이 최고가를 아니 예전에 애기 돌반지 해줘야지, 우리 조카 돌반지 해줘야지 했는데 돌반지 값이 지금 60만 원. 한도네. 그죠? 세공비까지 하면 더 올라간다고. 그렇죠. 정말 뭐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대체 투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디가 괜찮을까요? 대체 투자에서는 이제 금 여전히 저희도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빠르게 올라갔던 부분은 유의하지만 그래도 흐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끝난 게 아니라 그래도 2번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전개되는 관점에서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이 흐름도 유지되기 때문에 수요도 이제 탄탄한 수요도 받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금에 관련돼서 이제 좀 분산됐던 게 가상화폐 쪽으로 좀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에 이제 가상화폐가 또 원래 전략적 비축 이런 게 이제 좀 기대감이 있다가 단기간에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그런 쪽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진정한 좀 안전자산 어떻게 보면 대체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금으로 조금 수급이 단기간에 좀 쏠리면서 이렇게 좀 더 빠르게 올라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흐름은 유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니까 그렇죠. 위험자산 쪽으로 회피 현상이 더 나오면 뭐 주식 관련된 이제 ETF라든지 이런 건 좀 약세란 얘기인데 균형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항상 보면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약간 수단이기 때문에 금 자체가 이익을 내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안전자산으로서 좀 일부는 가져가지만 결국은 기업의 이익이나 펀더멘털이 꾸준하게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퍼포먼스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익률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식 쪽으로 당연히 비중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자산 배분에서 6대4가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6 정도는 주식을 하고 주식에서도 한국 주식은 정말 고수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저희가 투자하다 보면 이제 한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이 좀 제한된 상황에서 이 안에서 이제 빨리빨리 순환매가 돌아가다 보니까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자금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정책이나 이런 게 좋은 게 그래도 미국이 조금 괜찮고 미국 S&P 500 정도면 그래도 개인들이 뭐 특히 연금이나 이런 거 투자했을 때도 크게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뭐 쇼크가 오더라도 회복 기간이 제일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미국 주식 정도 한 6 정도 담아놓고요. 나머지 이제 4에서는 이제 채권도 이게 이제 ETF 같은 경우 약간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실제 알채권 같은 거를 좀 사서 이제 이자를 좀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괜찮고 특히 금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 단기채가 그래도 단기 국채가 수익률이 좀 괜찮기 때문에 거기 일부 넣고 그다음에 이제 좀 금 조금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하나 또 준비한 거 그거를 공개를 좀 해주시죠. 쏙 빠져들게. 네. 하나 또 준비한 게 네. 천연가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셰일가스, 한국은 이제 약간 그렇게 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셰일 오일이나 셰일가스, 특히 셰일가스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시추한다고 하고 네. 셰일가스 이제 셰일 천연가스의 가격에 베팅하라고 하면 솔직히 저도 못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천연가스의 미드스트림에 투자하라고 하면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요. 네. 천연가스의 가격을 맞추라고 하면 저는 변동성이 이렇게 큰 자산에 대해서 네. 정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전 못한다고 할 수 네. 있지만요. 그러면 천연가스가 미국 내에서 많이 운송이 되냐? 많이 수출되는 거에 투자하겠냐 하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스트림이라는 게 결국은 천연가스 시추한 공간에서 결국 이제 각자에게 이제 기업이나 뭐 산업단지나 아니면 네. 개인한테 가는 그쪽에 이제 수송관 관련된 쪽에 투자하는 것과 하나는 LNG 프로젝트, 네. LNG 터미널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연가스 가격이 생산 원가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수송이 계속됩니다. 물동량이 늘어나면 됩니다. 수출량이 늘어나면 결국은 이익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안에서 뭐 캐파가 어떻게 됐냐, 관련된 제품의 수요가 어떻게 됐냐, 가격이 어떻게 어렵고요. 업스트림도 천연가스의 가격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이 ETF는 72%가 미드스트림에 있기 때문에 그냥 물동량만 늘어난다라는 걸 예상한다면 저는 얘도 조금 일부 아까 전에 40% 내에서 조금 일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요즘에 그 미드스트림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어제 AI 관련해가지고 전력기기 얘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수송에 관한 이야기를 운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은 미국 천연가스 인프라 액티브? 네, 이걸 지금 주목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원래는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MLPX를 했는데 MLPX보다 얘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드스트림 비중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으니까. 천연가스에도 더 특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MLPX보다 더 엣지 있는 상품이 나와서 저는 이거 되게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별로도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아요. 좋겠어요. 네. 국가별 정리해보고 오늘 해주신 말씀을 총 정리해서 만약에 100%로 해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거를 좋네요. 총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별 분석부터 해주시면. 네. 국가 관련돼서도 저희 이제 퀀트 스코어링이라고 해서요. 네. 저희 부서 내에서 이제 퀀트만 전문으로 하는 또 이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월달 퀀트 스코어링 보니까 중국, 미국, 대만 저번 달에 1월 달에도 이 정도 나왔거든요. 네. 여전히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신흥국에서 인도네시아, 브라질, 한국이 순위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이 꼴찌였었는데 확 올라왔어요. 14위에서 13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야, 많이 올라갔네요. 치고 올라갔네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진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전히 뭐 중국, 미국, 대만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봤을 때 약간의 중국도 시장의 흐름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관세를 때릴 때는 일반적으로 계속 중국이 얘기했던 거 부양책을 발표할 거다라고 했는데 관세 때렸는데 부양책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예를 들면 중국에서 좀 뭔가 정부 정책의 수혜를 뭐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는 쪽보다는요 오히려 테크 쪽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왜 테크 쪽이 움직였냐? 결국은 딥시크가 지금은 이제 또 약간 열기가 조금씩
기존보다는 조금 사그라질 수 네,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중국이 AI 쪽이나 이런 신기술 쪽에서도 보여주고 있구나. 그 부분들을 보면서 그러면 중국을 다 사는 것보다는 중국에서도 그런 테크 쪽으로 좀 사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주식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AI 피직스 관련돼서도 자율주행 관련돼서 중국 기업들이 조금씩 내용들을 발표한 것들이 있어서 전일 같은 경우도 BID가 상한가 갔거든요. 네, 2월 달에 이제 새로운 그 설명회를 통해서 좀 더 자율주행에 관련된 거의 레벨 3 저가에서도 레벨 3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반영돼서 중국 내에서도 약간 자율주행 아니면 이제 AI 이런 쪽으로 조금 접근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정부의 정책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 미국은 여전히 좋은 것 같고요. 확실히 미국은 유일하게 파란불이 이제 밸류 면이라서 네, 그것만 맞습니다. 아니면 네. 다른 면에서는 네. 너무 주가가 높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그래도 금리가 좀 더 내려가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진한 파란색에서 좀 옅은 파란색으로 되지 옅어질 않을까. 것이다. 그 대만은 되게 좋습니다. 결국 음. 이제 TSMC나 뭐 폭스콘이나 이런 업체들 되게 좋고요. TSMC 같은 경우 뭐 에이직이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다 좋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데 약간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먼저는 지금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처음으로 관세를 맞았는데 그 다음은 누가 될까? 유럽 가능성도 있고 대만 가능성도 있고 한국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많이 하기보다는 만약 대만에도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뭐 차익 실현 일부를 하시던지 아니면 다 들어가시지 않았더라도 그게 나오면서 관세 관련된 게 한번 때려 맞을 때 급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조금 더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결국은 여타 국가들도 결국 미국에 크게 대항하는 국가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네. 중국도 과거 대비해서는 스탠스가 상당히 약화된 상태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따라갈 거고 결국은 맞춰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오히려 남은 국가들 중에 그런 이슈가 터졌을 때 급락할 때 좀 우량주 위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섹터 네, 스코어링도 미국인데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좀 같이 예. 설명해 주세요. 네. 미국 섹터 스코어링 원래는 유틸리티, IT, 커뮤니케이션 순서였는데요. 네. 커뮤니케이션 치고 올랐습니다. 특히 메타가 메타. 좋았죠. 구글은 내용은 했는데 살짝 미스한 것 때문에 하는데 구글도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올라왔고 이게 의미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이제 IT 쪽에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에도 또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활용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쪽은. 그래서 이런 거의 점수상으로도 봤을 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IT 쪽에 좀 집중됐던 게 그리고 유틸리티는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 쪽이었는데요. 그것도 약간 약화되고 지금은 AI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나 수익성을 창출하는 쪽으로 조금 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요거는 교집합을 네. 커뮤니케이션하고도 이제 이루니까 네, 저게 좀 맞습니다. 상승한 면이 네,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 네. 솔직히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IT 이거 다 포함한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I 액티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것저것 다 예. 너무 고민하기 싫으면 네.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맞습니다. 앞서서 또 네.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야기 굉장히 네.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2월 투자 전략 그리고 총정리 오늘 말씀하신 거 총정리 한번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포트폴리오를 아예 뭐 네. 비중으로 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 사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글로벌 유망 ETF 여러분만 알고 포트폴리오 계시면 됩니다. 또 공개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냥 S&P 500 이제 한 70% 정도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굳이 코덱스가 안 돼도 됩니다. 타이거가 되든 무조건 수수료 제일 낮은 걸로 들고 가셔야지 좋을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테마로 한 30%인데요. 원래는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10%인데 살짝 2분기 한 6월 정도 생각한다면 지금 한 5% 정도 들고 가면서 살짝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서 10%를 만드는 게 좀 낫지 않다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 테마 중에서는 이게 제일 괜찮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금융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금융. 금융이 요번에 실적을 4분기 실적 나왔던 거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걸 보니까 딱
3분기 실적 마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게 금융이었습니다. 금융이 실적도 좋았고요. 그러면 또 앞으로 뭐가 좋아지냐? 결국은 규제 완화가 되면서 이제 결국은 수익성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사업이 좀 외연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좋고, 기존에 있었던 결국은 트럼프 정부가 정말 원하는 건요, 금리를 누구도 내리길 원할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활성화시키고요, 거기에서 뭐 기업들이 조금 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기업들, 비상장 기업이지만 네. 좋은 밸류에 상장을 하고 그 자금을 모아서 또 성장하고 해서 결국은 미국의 이제 두 번째 르네상스와 같은 그 시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IPO나 그리고 이제 큰 기업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M&A가 활성화되면 IB 쪽이 또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IB도 좋고, 규제 안 하면서 사업 외연 확장이 될 수 있고, 거기에다 이제 또 이제 수익성도 이제 좀 더 과거에 이제 자금을 굴릴 수 있는, 글로벌 IB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굴릴 수 있는 좀 제한들이 있던 걸 조금 더 풀어주면서 좀 더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서 저는 올해 금융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배당도 보니까 꽤 주더라고요. 1% 후반대에서 뭐그 정도도 주기 때문에 네. 성장도 보이고 배당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인도. 저희가 또 이번 주에 인도 갔다 왔거든요. 또 저희 왼편에 박지훈 부장님이 이제 왼쪽에 껴있네 가운데. 그러니까 거기 다 계시는구나. 네네. 네. 오른쪽에는 네. 이혁진 차장이 계신데 우혁진, 가지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번에 갔고 인도 갔다 오면 저도 좀 더 내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지금 출장 중이셔가지고. 네. 근데 인도는 그래도 거의 7% 가까운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국가고, 요번에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좀 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나면 네. 그래도 시장에서 좀 우려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이 지금은 생각보다 저는 중국이 그런 부양 정책에 대한 좀 실망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그 테크 쪽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 그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제가 나와서 조금 안 좋아지거나 그랬을 때는 신흥국 내에서도 조금 인도 쪽으로 다시 중국에 이제 빠진 자금만큼 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까지 뭐 수급까지 고려했을 때 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지금 여기 중에서 네. 나라 이름 나온 건 미국하고 인도네요. 나라 이름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인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희 또 특집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특집 준비하고 있고요. 네. 특집은 우리 장지영 차장 보내드리고 특집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 자주 좀 나와주시고 네.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모셔볼게요. 장재영 차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도 얘기를 또 차장님께서 해주셔서 안 그래도 저희가 또 강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잘 넘겨주셨습니다. 아니 박재훈 부장님 돌아오시면 사실 네. 차장님과 얘기 나누기 전에 저희가 바로 모셔가지고 그렇죠. 네, 예. 인도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14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도 주 특집. 금요일이네요. 네, 네. 네. 인도 특집 2탄이고요. 2탄이고요. 1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2탄 더 풍성하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풍성하냐? 현지로 그냥 싱가포르 현지로 보내드려서 지금 거기서 세미나 듣고 현지에서 어떤 질문 오가는지 어떤 새로운 정보 나오는지 지금 수집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강황맨 님도 함께 하신다고 해요. 네. 14일 인도 특집 2탄.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저희도 1탄에서 얘기 나눠봤지만 네. 알고 있는 건 많은데 그게 현지에 갔더니 기업 분위기는 어떻더라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정리해서 들어보고자 하니까 네. 2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마칠 시간인데요. 사실 오늘 밤에 뭐 말씀해 주신 고용보고서가 또 중요하게 네,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 잘 지켜보겠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관세 관련돼서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시장 그렇죠.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중국의 맞불 관세가 사실 10일부터이기 때문에 한 3일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남았습니다. 주말간 네, 아마 맞아요. 뭔가가 타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소식이 나오는지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잘 지켜보면서 저희 월요일에 선아 다시 씨 또 주말에 안 쉬고 뉴스만 보려고. 그렇게 봐야죠. 재밌을 때 열심히 보잖아요. 아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보고 선아 씨. 오세요. 네, 우리 알겠습니다. 같이 얘기 나눠보자고요. 아침엔 투자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